작은 꼬마 동훈이 yeah.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받아쓰기 20초 왜 이렇게 떨리냐? 동네 꼬마 처음 방송하는 거죠?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이거 참난 속사인데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키도 작고 후원해주신 못생겼는데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팬가입해주신 가진 것도 하나 없는데 처음 걔가 듣는 작아서 나는 행복해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세상 모든 것을 우러러볼 수 있으니까 나는 행복해 니가 막시모스 가이자 소세 소녀도루의 스파르타 죽지 않아 나는 죽지 않아 2015년 처음으로 주일날 찾아뵙는 방송입니다. 어서오세요. 소녀도루의 스파르타 어서오세요. 죽지 않아 나는 죽지 않아 나는 키 작은 오늘 방송 꼬맹이니까 열리자마자 달려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음악 소리가 너무 커요? 이러면 안 들리잖아. 내 목소리가 평상시에 너무 커서 그래. 후원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예. 하고 싶은 게 참 많아지 어때요? 음악 소리가 보다 이제 막 목소리가 들려요? 어서오세요. 알았어, 이제 음악 나올 동안 말 안 할게. 어서오세요. 내가 볼 때는 음악 소리보다 내 목소리가 훨씬 큰데.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음악 소리가 안 크게 넘어지면 나오는데. 또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좀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어서오세요. 내가 일부러 목소리 작게 하는 중이야. 날이 어둡고 그 우리 이웃에 내일 출근하는 분들이 많아서 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시험에 떨어져도 절대 죽지 않아 You and I we are Never die sky just so sad 소녀도루의 스파르타 죽지 않아 나는 죽지 않아 나는 키 작은 꼬맹이니까 음악 소리가 크다고 그래서 음악 소리를 더 크게 했어. 내 성격 알지? 한 번 더 들어. 음악 소리가 너무 키다고 잔소리하는 애들 때문에 음악 소리 더 크게 할 거야. 당해봐 한번. 어디다 대고 시킨 줄이야. 내가 뭐라 그런지 안 들리지? Everybody 모두 throw your hands up Everybody 모두 put your hands up Everybody 어디다 대고 겁대가리 없이 시킨 줄이야. 키가 작은 꼬마 동훈이 yeah.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받아쓰기 20초 동네 꼬마 비웃어 나랑 키도 비슷해 너네 무도 노래 틀어서 싫은 거지? 키도 작고 못생겼는데 자, 오늘은 이 노래로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예. 오늘은 이 노래로 시작한 이유가 있어. 예. 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예, 오늘 그 주일날 저녁 방송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이게 무한도전에, 예. 그래서 내가 이 노래를 더 틀고 싶었구나. 끝까지 들어야 되겠다. 가진 것도 하나 없는데 그래서 이 노래를 틀고 싶었구나. 걔가 작아서 하하가 불렀어요. 키 작은 꼬마 이야기. 세상 모든 것을 우러러볼 수 있으니까 나는 행복해 니가 막시모스 가이자 소세 소녀도루의 스파르타 죽지 않아 나는 죽지 않아
올고레어가 전박된 게 언젠데 아직도 속보야. 그게 속보라고 보이는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우리 방송 화내지 말아야지. 주일이니까 그냥 조용히 불래. 배 뒤집어진 게 언젠데 아직도 속보 라고 그러니. 꿈이 많은 꼬마 동훈이 하고 싶은 게 참 많아지. 노래하고 싶다고 무대 서고 싶다고 앨범까지 냈는데 이거 참 아무도 몰라. 마음대로 안 풀린다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먹기 주부입니다. 나는 어서오세요. 일하고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이 노래를 왜 틀고 싶은지 몰랐어. 니노 막시모 스카이저 소세 소냐도루의 스파르타. 죽지 않아 나는 죽지 않아. 오오오 나는 죽지 않아. 니노 막시모 스카이저 소세 소냐도루의 스파르타. 죽지 않아 나는 죽지 않아. 나는 키 작은 꼬맹이니까. 사랑이 실패해도 절대 죽지 않아. 사업에 실패해도 천세상이 절대 죽지 고맙습니다. 않아. 시험에 떨어져도 절대 죽지 않아. You and I we are never die. 네가 마시고 sky just so sad. 소냐도루의 스파르타. 죽지 않아 나는 죽지 않아. 나는 키 작은 꼬맹이니까. 가십시오. 내가 이걸 사이즈를 어디서 조정하더라? 확대 축소에서. 네, 어서 오세요. 자, 일단 진정들 하시고, 방금 여러분이 들으신 노래는 하하가 부른 키 작은 꼬마 이야기라는 노래이고요. 이 노래가 2008년인가? 예, 2008년인가 나왔다 그러죠? 예, 2007년인가 8년인가 되게 오래된 노래인데, 제가 이제 2009년인가요? 되게 오래된 노래이고, 이 노래가 만들어질 때까지만 하더라도 무도 가요제가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다면서요? 네. 이 노래가 2007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만들어질 때까지만 하더라도 무도가, 예, 무한도전 무도 가요제가 별로 유명하지 않았던 시절이었대요. 그래서 이 노래하고 유재석이 부른 말하는 대로 요 두 곡이 그때 같이 나온 거죠?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무한도전이 유명해지면서 이 노래가 이제 더 알려진 노래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이 노래를 솔직히 이제 그런 뜻으로 틀 생각은 아니었는데, 예, 아니라고요? 뭐가 아니에요? 하여튼 이 노래가 맨 처음에 알려졌을 때는 이 무도 가요제에 뭐 40명? 얼마 앞에 무대에 몇 명 앉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했던 노래래요. 그래서 이 노래하고 말하는 대로 하고, 예, 이 노래가 30명, 이 노래가 30명? 예. 뭐, 근데 이제 이게 얼마 전에 무한도전 가요제, 예, 무한도전 가요제 총 정리를 하면서 이 노래가 2등, 말하는 대로가 1등 했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두 노래 다 몰랐어요. 두 노래 다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사실 이제 오늘 이 노래가 이제 막 후렴구가 신나서, 이 노래를 틀어야 되겠다, 라고 틀었는데, 틀고 보니까, 사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했던 내용하고 통하는 것 같아요. 예. 자, 일단, 갑자기 오늘 아무 생각 없이 오늘 망치부인의 주일 생방송이 시작되면서 찾아오신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예. 오늘부터 망치부인이 이제 주일날, 예, 이게 주일날 방송을 하려고 그래요. 대신, 그러니까 월요일 하루는 제가 방송을 쉬고, 예, 월요일 하루 방송을 쉬고 평일 중에 대신 일요일날, 예, 일요일날 방송을 편성을 해서 현재 계획은 홀수은 날은 저녁 8시부터, 짝수은 날은 낮 2시부터, 낮 3시부터 이렇게 방송을 할 예정인데요.
뭐, 이 밤 시간에 하는 것도 괜찮다 싶으면 그냥 8시로 쭉 갈 수도 있고, 현재 계획은 하여튼 짝순 날은 낮, 홀순 날은 밤, 이렇게 이제 지금 해서 이제 오늘부터 첫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생방송 하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많이 안 오실 것도 같고, 그리고 우리 방송 시청자분들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 교회에서 저녁 예배 끝내고 돌아오지 못한 분들도 많으시고, 또 저녁 식사하시고 아직 못 오신 분들도 많으셔서, 예, 이 시간대의 시청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 예, 그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일단 이제 이 방송이 이제 조금 안착이 되면, 예, 안착이 되면, 시청자분들이 많이 따라오시겠죠? 그죠? 예. 아, 누가 이 시간에, 잠깐만요. 재민아, 이모 지금 방송 중인데, 잘 지내고 있지? 나도 사랑해. 응. 예. 죄송해요. 우리 조카가, 예, 또, 갑자기 또 잠자기 전에 사랑한다는 전화를 해와서, 예. 우리 조카가 지금 이제 머무는 생활관이 바로 생활관 앞에 전화기가 보이는 거야. 생활관 앞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생활관에서 전화가 멀면, 전화 걸러 가기도 귀찮고, 또 사람이 있을까봐 갔다가 돌아오고 그러잖아. 근데 얘는 침대 딱 자기 자리에서 전화기가 보이고 그 전화기가 계속 비어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빈 전화면 보면 나한테 전화를 하러 와. 미치겠어. 얘는 진짜 군대 갔나 싶어. 군대 가기 전에 나한테 한 번도 전화를 안 하던 놈인데 군대 간다면 맨날 전화해요. 예. 근데 사실 이게 군대를 갔는데 소식이 없으면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 혹시 무슨 사고가 났나. 우리나라에서 군대에서 1년에 100몇십 명이 죽는다잖아요. 죽거나 사고를 당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들이 너무나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카가 불쌍해. 엄마가 둘이야. 엄마랑 망치 이모랑 맨날 이제 이 아들이 잘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계속 걱정을 하니까 계속 이제 전화를 해주는 거야. 근데 이제 지네 엄마는 그래도 이제 나보다 나은데 만약에 이모한테 전화 안 하면 이모가 또 이제 막 군대 쳐들어갈까봐. 얘는 그게 제일 두려워. 내가 혹시 연락 끊겨서 군대에 쳐들어올까봐. 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전화하는 거야. 자기 무사하다고. 엄마, 이모, 재민이 잘 살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옛날에 내가 우리 신랑 군대에 있을 때, 편지가 3주일 동안 안 왔어. 신병 훈련소에서. 그래갖고 내가 우리 신랑네 부대에 전화 걸었잖아. 내가 김 누구 약혼자인데 3주 동안 소식이 없다. 어떻게 된 거냐? 아무리 훈련을 심하게 해도 그렇지 가족들한테 연락도 못하게 하느냐 하면서 막 시비를 걸어가지고 군부대가 발칵 뒤집었었던 그 옛날에 지금부터 한 20몇 년 전에 그랬단 얘기지. 그 얘기를 전해들은 우리 조카가 혹시 또 우리 망치 이모가 연대장실에 전화해갖고 또 항의할까봐 항상 전화로 자신의 안부를 전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방송할 때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와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망치 부인의 주일 생방송이 시작이 돼서 앞부분은 이제 한 시사방송을 진행하고 그 시사방송이 끝나고 시간이 남으면 제가 이제 인생수다방을 하는 걸로. 그리고 방송 종료 시간은 11시가 목표야. 11시가 목표. 그래서 시사방송 한 2시간, 그 다음 인생상담 1시간. 자, 그럼 이제 오늘 인생상담, 그러니까 시사방송 일단 잘 끝나야 되는데, 인생수다방을 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요. 잘 들어요. 예. 그 절차가 까다로운데, 어떤 절차냐 하면, 우선 여러분이 망치부인의 전화번호 알죠? 010-2294-2016? 예. 010-2294-2016으로 문자를 보내는 거야. 그래서 전화 상담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전화 상담하고 싶은 주제 있잖아요. 뭐 고부 갈등 또는 직장 진로, 뭐 연애 문제 또는 가정 문제, 가정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가정 폭력 문제라든가 또는 뭐 이혼 고민이라든가 이게 주제를 정하셔서 망치민하고 전화 상담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전화 상담을 한다는 게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 공개하고 목소리가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 말을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길게 문자로 상황을 설명을 해서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문자를 쭉 보고 아 이거는 좀 진지한 고민이다. 내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싶은 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 통화를 원하시는 분은 통화를 원하신다는 그러면 내가 전화 거는 거냐? 절대로 그건 아니지. 노노노 절대 그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 끝번호 그러니까 쭉 그 올라온 것들 사연 중에 이 번호는 전화 상담이 필요하겠다. 그럼 끝번호 4개를 부를 거예요. 끝번호 그러니까 사연을 부르고 끝번호 2개를 부를 거야. 사연 부르고 끝번호 2번. 그러면 그 사연에 해당된 사람만 전화를 해야 돼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전화하면 어떻게 되느냐? 수신 차단. 제가 지금 일단 망치 부인의 전화기에 수신 차단된 목록을 끝번호 4자리씩 불러드릴게요. 이분들은 왜 차단이 됐느냐 하면 저한테 허락 없이 전화하셔서 저한테 사전에 양해 없이 멋대로 통화 버튼을 누르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수신 차단이 되셨어요. 4997-0075-8868-3559-9451-4067-8095-9722-3643 허락 없이 전화하신 분들은 무조건 전화 수신 차단이 돼요. 인생 상담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저한테 문자도 못 보내게 되십니다. 뭔 말인지 알았죠? 예. 그러니까 절대 허락 없이 전화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전화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시간은 인생 상담할 때 딱 그때뿐이야. 평상시에 막 전화하고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목이 약해서 하루에 방송하는 이외의 말을 하면 그 방송을 못 해요. 그래서 망치 부인의 목은 사실 국보 1호잖아?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보 1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치 부인의 목소리를 같이 지켜줘야 돼. 그래서 아무 때나 생각 없이 전화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현재 나한테 전화하신 분들은 모두 차단이 됐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전화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따가 전화를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사연 읽어드린 다음에 몇 번 전화 주세요. 그럼 그분이 전화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지? 응?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문자로 상담하고 싶은 분은 길게 문자를 쓰시고 010-2294-2019로 긴 문자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문자 상담이 아니라 전화통화 상담하고 싶으면 간단한 사건 개요를 쓰셔가지고 전화 상담 요망 이렇게 해서 보내시면 요 내용으로 전화하시 몇 번 전화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걸로 시간은 이따가 1시간 드릴 거고요. 10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오늘은 사실 이 시간에 이제 생방송 처음 보시는 분 망치부위,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여러분들이 그 직장 생활 하시느라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평일에는 방송을 못 듣다가 오늘 망치부인 방송을 생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 평상시 제 방송만 듣다가 오늘 생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 오케이, 오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생방송을 만든 이유가, 그러니까 생방송을 평상시 못 보시고 제 방송만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일날 늘 저녁 때 와서 제 방송만 보시던 분들에게 오늘은 생방송으로 소통하면서 망치부인과 같이 방송하자라는 뜻으로 오늘은 지금 생방송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마음에 안 드셔도 어쩔 수 없고요. 마음에 안 드셔도 어쩔 수 없고 마음에 드시면 매주 주일날 근데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낮 3시에, 그 둘째, 넷째 주든 낮 3시에 해볼까 하는데, 그러면 또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제가 그러냐면, 밤에 못 들으시는 분들이 또 있단 말이야. 일찍 주무셔야 된다든가. 그래서 낮 3시에 방송을 해서 6시에 끝마칠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그냥 매주 8시 이 시간에 할까요? 매주 8시 이 시간에 할 건지, 아니면 낮밤을 번갈아서 하는 게 좋은지. 자, 시간대가 일정한 게 좋겠다. 1번. 구분하는 게 좋겠다. 2번. 5시는 안 돼요. 5시는 안 되고, 일정하게 저녁 8시에 했으면 좋겠다. 1번.
낮 시간에 구분하는 게 좋겠다. 2번. 1번이 압도적으로 많은 관계로. 예. 주일날 시청은 주일날 생방송으로 매주 8시에 하는 걸로 매주 8시에 하는 걸로 확정하겠습니다. 땅땅땅. 끝. 게임 오버. 이제 나중에 재방송 들으면서 2번이요 해봤자 소용없음. 지금 이런 상황은 이제 다수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다수결이야.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첫 번째 그 망치 부인의 주말 수다방. 예.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주말 수다방을 하기 위해서 고민 많이 했어요. 원래 주일날은 방송 안 하는 게 원칙인데 마침 또 내가 오늘 주일날 첫 생방송을 하는데 오늘 교회에서 설교 말씀이 뭐였냐면 주일을 성수하라.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주일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무조건 목숨을 걸고 주일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고민이 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오늘 시청자가 한 2,000명이 안 되면 이거는 주일날 생방송하지 말란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문득 낮에 점심을 먹는데 가족들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실 내가 오늘부터 생방송을 하려고 그랬는데 주일을 성수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이 방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월요일날 왜 쉬어야 되는지 우리 가족들은 알거든. 내가 이제 나의 심기를 좀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우리 서진이 엄마 아빠도 또 이 목사고시에 다 합격한 이제 예비 목사님들이라 이렇게 믿음 좋은 분들이랑 같이 여행을 하면서 신앙적인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을 쉬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일종의 서진이를 안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월요일을 그런 어떤 경건한 가족 모임을 하려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월요일날 그냥 쉬는 거는 안 좋잖아. 그래서 주일날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주일을 성수하라는 거야. 주일 아무것도 하면 안 된대. 고민돼갖고 식구들한테 딱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우리 딸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오늘 주일 말씀을 뭐라고 들었냐 하면 일주일에 단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뜻이라고 들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은 사람을 위해 만드신 날이다. 6일 동안을 쉬고 그러니까 6일 동안을 열심히 일했으니 그러니까 하루를 쉬라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던 것처럼 모든 노예들에게도 쉬라고 하신 말씀은 이게 사람이 계속 일을 하면 과로하고 계속 일하면 죽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휴식의 개념이다. 그래서 엄마의 안식일은 월요일이다. 우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딸이 엄마의 안식일은 월요일이고 그리고 주일날 일하는 사람도 많지 않느냐. 뭐 경찰이나 기자나 방송이나 소방서나 주일날 일을 하잖아요. 엄마도 그렇게 주일날 일을 하고 월요일날 쉬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서 내가 남편한테 당신은 했더니 자기도 동의한대. 그래서 우리 가족 회의에서 주일날 생방송을 동의를 받고 그리고 오늘 생방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네네. 정말 우리 딸이 저한테 가끔 그렇게 내가 막 헷갈릴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막 고민하고 헷갈릴 때 그때 그렇게 탁 이 얘기를 하는 그런 은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 오늘의 주일 생방송 오늘은 내가 이제 지금 인트로가 25분이었으니까 오늘만 11시 반까지 할게요. 아니야? 일찍 끝나면 11시? 근데 조금 늦어지면 11시 20분까지 늦어질 수 있다라는 전제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생방송 시작해 볼게요. 제가 아까 이 노래를 키 작은 꼬마 이야기를 막 틀어드렸는데 이 노래를 처음에 그냥 후렴구 때문에 튼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방송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시작은 이 노래로 하고 중간에 이 노래를 틀고 마지막은 이 노래로 해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딱 이 노래를 틀었는데 어머 오늘 이야기하고 딱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저께 무도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저는 무도 시간에 뭘 했더라? 뭔가 하느라고 못 봤어. 예. 하하 눈물 왈칵. 9시 뉴스 아닌 무한도전이 챙기는 광복 70주년. 사실 나는 이 내용을 이걸 맨 처음에 할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내가 맨 처음에 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걸 저한테 이것부터 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전쟁,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1938년 국가 총동원령을 선포,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기 위해 한국인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그 숫자만 무려 700여 명. 가족과 생이별한 한국의 젊은이들과 젊은이들은 아시아 전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1941년 교토 군 비행장을 건설하기 위해 동원된 한국인 노동자 1,300여 명이 함께 모여 살았던 그곳, 일본 교토부 우지시 우토로 51번지, 바로 우토로 마을입니다. 지상파 저녁 뉴스나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내용이 아니다. 지난 5일 무한도전 광복 70년 특집 배달의 무도 세 번째 이야기에서 하하의 내레이션 내용이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부끄럽게도 이런 마을이 있는 거 몰랐어요. 예. 700여 만 명. 죄송합니다. 700여 만 명인데, 저는 우토로 마을이라는 게 있는 게 저는 사실 이 무도 기사 보고 처음 알았어요.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고, 내가 이 사학과를 나오면 뭐 하나 싶고, 너무 부끄러운 하루였어요. 지상파 저녁 뉴스나 다큐멘터리에 나온 내용이 아니다. 지난 5일 무한도전 광복 70년 특집 배달의 무도 세 번째 이야기에서 하하의 내레이션 내용이다. 대부분 경상도 전라도 출신 우토로 주민 대부분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지만 구성원 대다수는 한국 국적이다. 강제로 끌려갔던 이들은 해방이 됐지만 돌아오지 못했다.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올 돈도 없었고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다. 패전으로 비행장 건설이 중단됐고 그들은 강제 노역의 대가도 받지 못했다. 일본 우토로 마을은 차별의 상징이다. 공사장 노역과 폐지 수집 등을 통해 생계를 이었고 일본 정부와 기업은 이들을 쫓아내고 싶어 했다. 가난과 차별에 맞서 70년을 버텨왔다. 강제로 징용됐던 이들이 모인 우토로 마을이 다시 강제로 철거될 위기와 싸워왔다. 지난 1987년 주민들도 모르게 땅이 매각됐기 때문이다. 마을 주민들에게는 우토로는 제2의 고향인데 말이다. 소송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1999년 패소해 매각이 확정됐다. 이 소식이 한국에 전해지면서 2005년부터 모금운동이 시작됐고 마을의 3분의 1 정도를 사기도 했다. 하지만 재개발로 마을은 계속 사라졌다. 우토로 마을은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2005년 5월 당시 한겨레 21은 우토로 마을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면서 우토로 살리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 결과 김혜수, 김선아, 지진이 등 배우들도 우토로 살리기 모금운동에 동참했다. 전 이걸 몰랐어요. 우토로 마을 한인 2세대 한 분은 무한도전을 통해 한국에서 도와준 돈을 소중하게 쓰기 위해 침수가 나도 집을 고치며 살아 원래 터전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우토로 마을은 지대가 낮아 침수가 자주 발생한다. 하하는 우토로 마을을 도와준 일본인 아키코 여사도 만났다. 아키코 여사는 27년 전 우토로 마을에 수도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돕게 됐다고 말했다. 우토로 마을은 수도조차 공급되지 않았던 소외된 곳이었다. 장난스럽게 오히려 달래주시던 할머니. 무한도전에서 하하와 유재석은 우토로 마을 1세대 중 유일한 생존자인 강경남 할머니, 91세인 강경남 할머니의 고향인 경상남도 사천군 지역 영상과 사천이 어떡하면 좋니 이거. 우리 시댁이야. 사천군 지역 영상과 사진을 전달했고 마을 주민들에게 음식도 대접했다. 쪼맨할 때 와도 고향은 지금까지도 눈에 아른거린다는 강경남 할머니는 강제징용당한 아버지와 오빠를 찾기 위해 8살 때 일본에 오게 됐다. 무한도전 우토로 마을편은 시청자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다. 6일 닐슨 코리아 시청률 조사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무한도전은 전국 평균 시청률 무한도전이 16.9%를 기록했대. 이는 지난 방송분보다 1.8% 상승한 수치다. 동시간대 방송된 불후의 명곡은 9.6, 질주 본능은 3.1보다 훨씬 높은 기록이기도 했다. 지난 2012년 우토로 마을은 우토로 국제대책회의가 우토로 역사기념관 건립을 위한 모금액 3억 3천만 원을 건네며 공식 해산한 뒤 언론의 조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무한도전 방송을 통해 우토로 마을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 교과서나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받는 지상파 뉴스보다 낫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강조했지만 정작 친일 교과서가 될지도 모르고 후진적 제도라고 평가받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고 KBS 이사장에는 친일의 역사를 부정하지 않는 이가 연임됐다. 지상파 없이 뉴스에선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잦아들었고 일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으려 노력도 잘 보이지 않았다. 예능 프로그램이 뼈아픈 역사의 피해자들의 소식까지 다루고 있다. 강경남 할머니는 촬영을 마치고 떠나는 유재석과 하하에게 나쁜 짓 하지 말고 남의 것 훔치지 말라고 말했다. 나쁜 짓 하고 남의 것을 훔쳤던 이들에 대한 비판이 정부와 방송의 목소리에서 사라졌다. 광복 70년에도 외면받았던 우토로 마을이 예능으로 남아 알려져 다행이다. 너무 늦게 왔습니다. 저희가.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고향을 떠나올 때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같이 끌려왔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었대요. 돌아가서 마을에 반겨줄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살게 됐는데 이 일본 정부에서 철저히 차별을 해가지고 수도도 안 놔주고, 그 위생에 철저하다는 그 일본에서 수도도 안 놔주고, 그래서 우물을 파가지고 물을 먹는데 그 동네는 우물도 잘 안 나오는 지역이었대요. 그리고 그러니까는 정말 이 마을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지들이 강제로 끌고 가서 그 마을에다가 강제로,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마을이 형성될 때 처음 마을이 없었대요. 허허벌판에 그 경상남도 전라남도 사람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갖다 놓고 마을을 만들으라고 강요한 거야. 그래서 맨손으로 집을 짓고 살아왔는데 그 땅을 일본 정부에서 87년에 그냥 매각을 해버리는 바람에 나가라고, 재개발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뉴스에도 안 나왔는데 이걸 당시 2005년에 노무현 정부에서도 지원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데 어제 나왔나요? 노무현 정부에서도 한 30억인가를 지원했다라는 이야기가. 과거 노무현 정부의 30억 지원으로 거주권이 확보됐다. 그게 확실해요? 그랬구나. 지금부터 10년 전에 그 노무현 정부에서 30억을 지원을 해서, 그래서 거주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그런 내용도 참 우리가 몰랐던 역사인 것 같아요. 내가 무엇보다도 화가 나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실은 소송을 할 수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강제징용된 부분에 대해서, 강제징용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 있었어. 그런데 그 소송할 권한을 완전히 없앤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강제로 끌려가서 이 사람들이 당한 피해, 이 개인적인 피해들을 소송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린 게 있어요. 그걸 없애버린 사람이 누굴까요?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예요.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가 1965년에 일본하고 굴욕적인 한일 수교를 맺으면서 독도를 공동 소유한다라는 미약을 맺고, 그리고 강제징용이나 징병, 정신대 위안부로 끌려간 사람들이 개인적인 소송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 각서를 써준 거야. 그래서 일본이 그 약속 때문에 지금까지 배상을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배상을 안 해주는 이유가 그게 박정희 때문이었어. 이거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 이분들, 이 우토로 마을 사람들이
보상받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박정희 때문이에요. 박정희가 그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징용, 징병, 정신대 위안부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일본 정부에게 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거란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상받지 못한 거예요. 배상받지 못하고 일본 놈들이 일본의 그 군국주의자 놈들이 끊임없이 우리는 이미 과거 정부에 의해서 다 배상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박정희 때야. 예, 박정희 때 이 일본에서 일부를 차관을 받아 일부를 그 국가에서 배상을 받아 그러니까 국가에서 일본으로부터 보상금 쪽으로 얼마를 받았어.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빌린 거야. 나머지는 빌렸어. 그래서 1대 2인데 1은 일본 정부에서 전혀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배상을 안 하겠다는 돈으로 1을 받고 2는 차관 빌린 거야. 그런데 이걸로 모든 배상은 퉁쳤다는 게, 예, 모든 배상을 퉁쳤다는 게 그게 일본의 주장이야. 그럼 그렇게 일본에서 갔다 온 돈으로 박정희가 뭐 했는 줄 알아요? 경부고속도로 놓은 거야. 경부고속도로. 그런데 그 경부고속도로를 놓을 때 그 당시에 국제 이제 IBRD라는 그러니까 후진국 개발의 정책 전략을 짜주는 기관에서 한국은 이미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에 호남선하고 경부선이 철도가 굉장히 잘 놓여 있다. 그러니 이 호남선하고 경부선을 복선 2개로 만들어서 왕복 가능하게 하고 이걸 산업철도로 쓰고 그 다음에 양쪽 철도로 연결되는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가로망 도로를 놓는 것이 그 대한민국을 균형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그 세계 전문가들이 국토개발 전문가들이 아이디어를 줬는데 박정희가 그걸 개무시하고 그 모든 돈을 쏟아부어갖고 그러니까 경부 고속도로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경부고속도로가 우리가 서울하고 대구를 일직선으로 연결한 걸도 알잖아. 아니에요. 경부고속도로는 S자 도로였어. 그때 김종필의 동네가 대전이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대전까지 내려갔다가 갑자기 틀어가지고 대전에서 갑자기 틀어갖고 구미로가 박정희 고향으로 갑자기 틀어서 그 다음에 경주 옆을 지나 울산 옆을 지나 부산으로 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S자 도로로 만들어낸 거예요. 원래 고속도로의 특징은 직선이잖아. 근데 그 당시에 그게 경부고속도로가 중복 투자다. 지금 돈 없는 한국에서 그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국리 전문가들이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S자 도로의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서 그 경북 지역에다가 원래는 이제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1960년에 이승만을 쫓아내잖아, 국민들이. 4.19 혁명을 일으켜서 이승만을 쫓아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민주정부가 들어선 거야. 그래서 민주정부에서 그 국제 IBRD에다가 한반도를 어떻게 균형 발전시킬 수 있는지 발전 전략을, 그러니까 경제개발 계획을 요청을 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리서치를 해가지고 답변을 주는 거야. 그 답변이 언제 나왔냐면 1961년 5월 초였대요. 5월 3일인가 4일에 그 보고서가 청와대에 온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대통령한테 도착을 한 거야.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잖아. 그래서 대통령을 감금하고 지가 정권을 차지한 다음에 그 보고서를 지 멋대로 뜯어 고치는 거야. 원래 그 보고서에서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그 당시에 우리 한반도의 상황이 호남 지역은 그 당시 이제 충청 호남 지역에 사람이 되게 많았대. 그러니까 논농사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충청 호남 지역은 인구가 많으니까 이 지역의 노동 집약적,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전자산업이나 섬유산업 같은 값싼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산업단지를 이 그 호남 광주 일대에 만들고, 그 다음에 부산 경남 지역에는 그 지형이 큰 배를 입항하기에 적당하니 여기를 대규모 수출항으로 만들고, 경부철도와 호남철도를 복선화해서 산업철도 기관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가로망으로 연결해서 그 가령 뭐 광주 대구, 광주 대구라든가 그렇지, 전주 대구, 광주 부산, 이런 식으로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가로도로망을 만들으라는 그런 제안을 했다는 거야. 그래야 국토가 균형 발전된다. 그런데 박정희가 어떻게 했냐?
호남 지역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야 되는 그 전략을 경북에다 갖다가 전자 섬유 산업을 만든 거야. 근데 경북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거기가 태백산 일대라서 지대가 높고 인구가 그 당시에 희박지역이었어요. 인구 밀도 희박지역. 무슨 얘기냐면 경상북도 인구는 그 당시에 다 흩어져서 살았던 거야. 왜냐하면 워낙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워낙 산악지대여서 도시가 발달하지 못하고 조그만 마을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면적은 경상북도의 면적이요. 우리나라에서 경상북도가 제일 넓어. 자치 도로 치면 제일 넓은 면적이야. 인구수에 비해서 면적이 제일 넓은 데예요. 지금도. 근데 그 당시에는 인구도 거의 없었던 거야. 근데 그 지역에다가 노동 집약적 산업지대를 만든 거예요. 구미 전자산업지대를 만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 구미 지역에다가 섬유 전자산업지대를 만든 거야. 그게 나중에 어떤 문제를 낳았냐면, 이 경북이 낙동강 상류잖아. 경북으로부터 낙동강이 형성이 되었고 흘러가는데, 그 섬유 전자산업을 경북 지역에 만들므로 인해서, 여러분 그거 알죠? 전자산업의 산업 폐수가 발암물질인 거. 전자산업에서 모든 공정을 마치고 나오는 그 무슨 금속 같은 걸 씻어낸 물이 그게 발암물질이잖아. 그리고 섬유산업. 그 당시에 옷을 뭐 염색하고 이랬던 거, 가죽을 염색하고, 가발 염색하고, 섬유 염색하고 이랬던 물질들이 그게 다 발암물질이에요. 그래서 그게 환경오염물질을 원래 우리나라 경북이 그렇게 산이 깊고 환경이 그렇게 우수한 곳이었던 거야. 그래서 거기는 환경을 지키라고 그랬던 곳인데 박정희가 거기에다가 그런 그 독극물 산업단지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거의 뭐 뉴스에서 안 다뤄서 그렇지 뻑하면 불산 유출되잖아. 그 경북 지역에 그런 독극물 화학 공장이 굉장히 몰려 있잖아요. 예. 그 불산 유출 사건 알지? 그런 사건도 있지. 그 다음에 그 낙동강 오염. 그래서 낙동강을 이번에 파 뒤집으면서 발암물질이 전부 다 올라온 거 아니야. 그랬더니만 그 4대 강 사업한 놈들이 그러더라. 그 발암물질이 강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걸 끌어올려서 치우면 잘한 거 아니냐고. 치우긴 뭘 치웠어. 그 발암물질들이 물속에 그냥 둥둥 떠 있는 건데 원래 땅속에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도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 우토로 마을 이야기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왜 우토로 마을 주민들은 그렇게 억울한 일을 수십 년 동안 70년 동안 이런 일을 당해왔어야 했는가? 왜 70년 동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해왔어야 됐는가? 누구 때문이야? 박정희 때문이야. 박정희가 무슨 짓을 했어? 일본에서 돈 빌려다가 그 돈으로 지 멋대로 나라를 박살내느라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게 뭐예요? 수출 의존형 산업구조 때문이잖아. 그 수출 의존형 그 산업구조를 만드는 바람에 우리 경제가 이렇게 외환이 1달러만 외환이 몇십 원만 달라져도 그냥 우수주 중소기업이 무너지는 이런 구조로 만들게 그게 다 박정희야. 박정희가 일본에서 돈 빌리면서 다시는 우리 개인이 조선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개인적 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토로 마을의 주민들이 저렇게 살아왔다는 거. 그리고 그 당시 박정희가 한 짓이 그 돈을 가져다가 우리나라를 균형 발전시킬 수 있는 그 보고서를 찢어 발겨서 구미 지역에다가 그 위험 산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호남 지역은 철저히 소외시키고 일부러 그 당시에 농업을 망하는 정책을 써요. 그래서 쌀값을 통제한 거야. 원래 이제 이 충청도하고 호남 지역은 쌀 생산 주요 지역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대구나 이렇게 그 경북 지역에 갑자기 도시가 형성돼. 그 다음에 부산, 울산 이런 데, 부산, 울산, 마산에 대도시가 형성이 돼. 근데 여기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호남에서 이주해 간 사람들이야. 그럼 호남에서 이주해 간 사람들이 충청 호남에서 이주해 간 사람들인데 그 도시에서 갑자기 농사를 짓지 않던 사람들이 쌀을 사야 되잖아. 그러면 쌀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 그러면 원래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수요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야. 경제에서 배웠잖아. 고등학교 경제 시간에 배워요. 뭘 배우느냐 하면 수요 곡선, 그 다음에 그 공급 곡선이라는 걸 배우죠. 그래서 요런 거 배워봤죠?
수요와 공급 곡선에 따라서, 예, 이건 뭐예요? 이게 그 가격이고, 이게 가격이고, 이게, 수치지? 반대로 해도 상관없어. 그니까, 원하는 수요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내려가면 가격이 내려간다.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은 뭐예요? 반대야. 가격이 올라가면 숫자가 늘어나고, 공급하는 양이 늘어나고,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 숫자가 줄어들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생산량과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 이거 중학교 사회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박정희가, 이 대도시를 건설하면서 도시 지역에 형성된 이 노동자들이 쌀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어. 그러면 그 쌀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충청이나 호남은 공업지대가 없는 대신에 쌀을 팔아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 철저히 전량 수매하는 거야. 정부에서 쌀을 전부 다 수매를 해가지고 그걸 싼 값에 팔았어. 쌀값을 통제한 거야. 그건 자본주의가 아니야. 쌀이 비싸지면 이 농민들은 쌀을 비싸게 팔고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쌀을 어떻게 했느냐면 정부에서 통제를 해가지고 정부미라는 걸 만들어서 쌀값을 통제한 거야. 그래서 동부지역 경상도는 막 발달하고 돈이 돌아가는데 호남은 굶어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호남의 불만이 막 많아져서 심해졌어. 그러자 박정희가 뭘 만들었는지 알아?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이 뭐냐면 당시에 이장들에게 전화기를 놔주고 잠바, 모자, 완장을 준 다음에 농민들이 5명 이상 모이면 무슨 얘기했는지 보고하라고. 농촌 감시 정책이었어. 그러면서 보고를 막 잘한 이장한테 막 표창 주고, 예, 그게 국민 감시 체제였던 거야. 그래갖고 농촌 지도자를 키운다라고 얘기하면서 농민들의 모임을 감시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새마을 운동이, 그렇죠, 북한에서 5호 담당제, 남한의 새마을 운동이 같은 목적이었어. 예. 이걸 우리 국민들이 잘 몰랐어. 그런데 고대에서 어떤 교수가 논문으로 밝혔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왜 감시하냐. 박정희가 독재하니까, 박정희 독재를 비판하는 농민들, 그리고 농촌이 몰락하는 정책에 대해서 농민들이 분노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 당시에 농민회라는 게 있었어. 농민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야. 농민들이 모여서 박정희 독재를 막 비판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농민들의 비판을, 농민들의 비판하는 목소리를 찍어 누르기 위해서 이장들한테 감시를 시켰던 거예요. 그러면서 새마을운동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는 거야. 그 예산은 주로 어디로 갔는 줄 알아요? 경상도로 많이 갔어. 새마을운동 예산은 무슨 마을 길 닦고 이런 예산인데, 그 예산이 가장 많이 배급된 데가 경상북도인가 그래. 경상북도하고 경상남도에 가장 많이 그러니까 새마을운동 예산이 지원이 돼서, 그래서 내가 89년도에 순창을 그러니까 전라도를 갔는데, 면소 재질가 딱 끝나면 도로 포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시골은 다 그런 줄 알았어. 내가 서울에서만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 상황을 몰랐다. 89년도에 내가 순창을 갔을 때 완전히 면소 재질까지만 포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엔 포장이 안 돼 있었어. 돌밭을 타고 우리가 갔단 말이야. 그러다 남편이 경남 사천 사람인데, 경남 사천에 남편의 마을에 내가 처음으로 놀러 간 게 92년도였어. 딱 4년 만이지. 근데 마을길까지 전부 다 포장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어. 당신네는 언제부터 이 마을이 포장되어 있었어? 했더니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래. 옛날부터였던 거야. 80년대 이전에 이미 다 포장이 되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그게 새마을운동 돈으로 그런 거야. 새마을운동 돈으로 경상도나 이렇게 경상도 지역에다가는 길을 많이 깔아주고, 호남은 철저히 소외시킨 거야. 호남은 철저히 차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농촌을 죽이고 그랬던 거야. 그게 이 김대중이란 사람이 그래서 들고 일어난 거야. 그래서 박정희가 잘못된 경제정책을 피고 있다고 비판한 거야. 그렇게 된 얘기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80년대 가서
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역 차별이 심했는지를 내가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이야. 하여튼 그게 어저께 무한도전의 우토로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될, 꼭 이게 그 박정희를 우상화하는 사람들이 왜 경북 지역에서 박정희를 신처럼 섬기느냐? 그런 짓을 했기 때문이야.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죽여서, 그 자기 고향 마을에다만 돈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북의 시골 사람들은 무조건 박정희가 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반신 반인으로 느껴지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대구 지역에서 대구하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박정희와 박근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움트기 시작했고,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왜냐하면 이런 박정희의 이런 뭐라 그러나 쏟아붓기식 비정상적인 경제 투자는 한계에 부딪힌 거야.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도 이미 90년대부터 일자리가 줄기 시작했어. 왜냐하면 90년대부터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공장들이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필리핀으로 이사를 간 거야.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에도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그 젊은 세대는 박정희를 모르잖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이승만 때 배가 고팠다가 박정희 때 깜짝 잘 살게 된 걸 기억하니까 박정희가 신인데, 그 젊은 세대들은 그 박정희의 역할보다 실제로 그 뒤에 그 박정희의 비정상적인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불균형적이고, 그리고 언제 이 화학물질이 그 유출될지 모르는 위험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발암물질에 대한 그 환경에 대한 생각들이 움터오르면서 현재는 이 대구 경북 지역에도 박정희에 대한 인식이나 박근혜에 대한 비판 의식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10%? 그 뭐 대선 때 한 10%에서 15% 정도만 박근혜를 비판했다면, 지금은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40% 정도가 고정적으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사안별로 50% 가까이 50% 가까이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긍정적인 견해를 넘어선 것도 있어.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박근혜에 대한 정책을 평가하면서 부정적인 견해가 긍정적인 견해보다 많이 나왔던 그런 여론조사도 있어요. 그만큼 변해가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그럼 대구 경북을 막 욕해야 되나요? 그건 잘못된 거야. 원래 대구 경북 지역이요. 내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민족운동의 본산이었어. 그 밀립대학 설립운동, 또 국채보상운동, 그런 거 다 어디서 시작했냐? 대구에서 시작했어요. 왜냐면 대구 경북 지역에 우리나라 선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선비들이 많았고 민족 정신이 되게 강했어. 그래갖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 뭐라 그러나 독립운동을 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회영 선생의 생가가 안동인가 있는 걸로 알아. 그죠? 이회영 선생 생가가 안동인가 있었던가? 하여튼 안동 지방을 가면 거기에 큰 기와집들, 600년 된 기와집들이 있어. 그런데 그 기와집들이 다 어떤 역사를 갖고 있냐면, 그 기와집들 앞에 철도가, 쓰이지도 않는 철도가 놓여 있는 거야. 종로였나? 하여튼 그 안동에 가면 이 누구 그 선생의 한옥이 있는데, 그 오래된 전통가옥이 있는데, 그 전통가옥들 앞에 보면 철도가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철도엔 기차가 다니질 않아가지고 거의 이렇게 녹슬어 있는. 그리고 거기 보면은 7층 전탑인가가 있어, 안동에. 7층 전탑이 있는데 그 7층 전탑에 녹가루가 가득 앉아 있어. 근데 거기가 왜 철도가 놓였냐 하면, 그 기와집들이 반일 운동의 지도부였다는 거야. 그 기와집들이 반일 운동의 지도부였고, 그래서 이 마을에 횃불이 들어오면 많은 이제 그 소장 농민들이 우리 나리께서 무사하시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야. 그걸 가리기 위해서 철도를 평지 위에 철도가 높이 올라가 있어. 평지 위에 그 철도가 높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더라고. 그 못 보게 하려고 이렇게 가린 거래. 기가 막히죠? 그런 역사의 도시였고, 그 다음 이제 그 한옥 생가가, 한옥에서, 그 살았던 양반이 땅과 집을 다 팔고, 장손인데, 땅과 집을 다 팔고, 돈을
만주를 간 거야. 그래서 신흥무관학교 거기 가서 돈을 합친 거야. 같이 돈을 모은 거야. 돈을 다 썼어. 근데 돈을 다 썼다 이렇게 고향으로 보내면 고향에는 이제 그 장손이 떠난 다음에 남은 가족들이 살잖아. 그 남은 가족들이 그 판 땅과 집을 도로 다 산대. 다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그 저기 뭐야 간도지방에서 돈 떨어졌다고 소식이 오면 그 집과 땅을 또 판대. 또 팔아가지고 돈을 또 보내는 거야.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이 독립운동 자금을 그렇게 많이 보낸 곳이래요. 그만큼 이상용 선생인가 보다. 그러니까는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엄청 댄 거야. 농가밭을 팔고 집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보내고 뭐 3번인가 4번을 팔았다는 거야. 그게 대구 경북 지역의 양반 정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씨를 말린 거야. 씨를 말린 거야. 어떻게 말렸냐? 그 양반들이 일제시대 때 다 죽잖아. 일제강점기 때 양반들이 협조 안 하면 다 죽였어. 다 죽이고 그 다음에는 박정희 시대 때 그 뿌리가 남아서 지식인들이 대구 출신 지식인들이 박정희를 비판한 거야. 너는 독재자다. 네가 하고 있는 건 잘못된 거고 유신헌법은 잘못됐다라고 막 비판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인민혁명당 재건이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잡아다가 수십 명을 고문을 했어. 그리고 그 중에 8명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 그래서 죽었어. 8명을 죽였어. 그 8명 중에 6명인가가 대구 사람이야. 인혁당 사건이야, 그게. 예. 대구 지역 출신들의 지식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박정희에게 맞섰던 사건. 그러면서, 인혁당 사건 전후로 해서, 유신헌법이 만들어질 때, 대구에 가면 한일극장이라는 극장이 있대요. 한일극장 앞에서, 그 반독재 투쟁을 하는 민주화 인사들이 시위를 계속했대. 그래서 거기에서 박정희 시대 때 죄에 끌려가고 최대의 체포 사건인가 구속 사건인가 나왔던 그게 유신헌법 반대 운동을 했던 역사의 현장이 한일극장 앞이래요. 그게 구속됐던 사건이에요. 그런 얘기를 내가 경북에서 들었어. 대구 경북이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걸 돈으로 사람들의 정신을 병들게 하고 그 다음에 돈으로 사람들을 병들게 한 놈들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크게 내서 그 민주적인 사람들, 합리적인 사람들을 등신으로 만드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지금도 경상도 출신 민주주의자가 참 많아요. 노무현이 그랬고, 문재인이 그렇고, 그리고 박원순이 그렇고, 예. 또 조국 교수도 경상도 출신이야. 조국도 경상도 출신이고 심지어 전태일 열사도 경상도 출신이고 경상도 출신 중에 이름 있는 민주주의자가 매우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대구 경북 지역은 꼴통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대구 경북 지역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왜 그 박정희에게 충성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해하고 우리가 이제 거기 가서 말을 할 때는 엄마가 틀렸어, 할머니가 틀렸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정말 그 이승만 때랑 박정희 때랑 많이 달랐다면서요? 라고 인정해주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원래 대구 지역이 이 민족운동의 중심이었다라는 더 옛날 역사를 찾아내고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런 자긍심을 짓밟기 위해서 군부 독재자들이 어떤 짓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밝혀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아셔요. 다 알면서 모른 척 하다가 그리고 왜 모른 척하고 왜 자식들한테 데모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자신들의 금쪽 같은 새끼들이 죽는 걸 봐서 대구 경북 지역에 얼마나 많은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죽는 걸 봤는데 마을에 수재 났다 서울대 갔다 근데 죽었다. 그걸 너무 많이 본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을 보면 손자나 자식들한테 막 억지로 박정희가 잘했다라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거 자기 자식 죽을까 봐 그러는 거야. 동네에서 소문난 수재들이 서울에 공부하러 갔다가 죽어서 돌아온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 똑똑한 청년들이 다 죽어갔거든.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무조건 민주화 운동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일단은 살고 봐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태어나서 40년을
아니, 태어나서 일제강점기 때 태어났어. 그래서 38년부터 그런 공포의 전쟁 분위기 속이었어. 그러다가 해방이 되자마자 그 미국 소련 와가지고 이념 논쟁을 했어. 그래서 이승만이 손가락 총으로 쏴 죽인 게 그게 얼마나 많았어? 그 다음에 48년도부터 이 여순 반란 사건이니 뭐니 부마항쟁이니 뭐니 얼마나 많은 사건으로 사람들이 죽어갔냐고.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게 40년이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40년이기 때문에 여기서 느낀 40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봐요. 누군가가 그 납치돼서 40년 동안 공포 속에 살았다고 생각해봐. 그 사람의 트라우마를 어떻게 해결할 거야? 가령 우리 그 쇼생크 탈출한 영화 봤잖아요. 거기 보면 그 흑인 그 앤디 친구가 60년인가 감옥에 있잖아. 60년인가 40년인가 감옥에 있다 나오는데 나와서 그 화장실을 혼자 못 가잖아요. 예, 화장실을 직접 못 가는 거야. 허락 없이 못 가는 거야. 수십 년을 그 허락받고 화장실 갔던 습관 때문에. 그거야. 예, 그거예요. 레드. 그래서 이 우리 어르신들의 공포와 고통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걸 비난하면 안 돼. 할매 할배들이 무식해서 그런다. 무식하지 않아. 그분들은 몸으로 전쟁을 겪고 일제를 겪고 전쟁을 겪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를 겪었어. 그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는데 부산의 불임 사건, 대구의 인혁당 사건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고문당하고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이 그래서 박정희를 감히 욕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 그 부분을 우리가 비난할 게 아니라 품어 안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분들은 위로받아야 돼요. 그분들은 피해자예요. 우리나라의 80대, 70대 어르신들은 피해자야. 이승만 박정희 독재에 의해서 40년의 인생을 빼앗긴 피해자들이야. 예. 헬조선이란 말 쓰는 사람은, 예, 헬조선이란 말 쓰는 사람은 우리 방송에서 블랙을 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 말은 여러분, 헬조선,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표현이죠. 예,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표현인데, 국가는 뭘로 구성됩니까? 영토, 국민, 주권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선은 대한민국을 비하하는 표현인데,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세 주체는 국민, 영토, 주권이에요. 따라서 저 헬조선이란 말은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과 주권을 비하하는 아주 나쁜 뜻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정부만 문제예요. 그러니까 헬조선이라고 하면 안 되고 헬정부라고 해야 되는 거야. 헬박근혜, 헬박정이라고는 해도 되지만 예, 헬독재라는 말은 해도 되지만 헬조선이라는 말은 절대로 쓰면 안 돼요. 지옥 같은이란 뜻인데 이 지옥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예, 뭔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뭐 탈조선 그러면서 뭐 우리나라에서 이민 가자 이거 뭐냐? 물타기 하는 거야. 아니 지금 아무것도 없는 청년들이 외국 가서 뭐 하고 살 건데? 외국 가서 뭐 하고 살 건데? 무슨 돈으로 헬조선이야? 탈조선이야. 이건 결국 뭐냐? 우리나라의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나라를 옳게 만들어 가야 된다. 고쳐 나가야 된다라는 의식을 없애기 위한 물타기예요. 우리 국민들을 지금의 이 불합리를 맞서 싸워서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떠나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에 동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사고야, 그거. 이게 이명박 때부터 나왔어. 이명박 때 그들이 나타나가지고요. 그때부터 이민 가자. 이민 갈 거다. 그 얘기를 떠들고 다닌 거야. 사실은요, 노무현 때는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외국의 이민 간 2세들이, 2세, 3세가 우리나라 군대로 오는 게 유행이었어. 노무현 대통령 때. 그거 알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외국에 있는 2세, 3세 자녀들이 아예 외국의 영주권을 갖고 있는 애들이 우리나라의 군대에 자원해서 오는 거야. 그 당시에는 그 노무현 정부가 전 세계에서 존중받아. 김대중 노무현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되게 인정받았었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로 도리어 역이민 오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도 되게 많았었어요. 지금은 없는 걸로 알아. 지금은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많았대.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군대를 나오면서 우리나라에 정착하려고 하는 예,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었어. 그게 이명박 되면서 완전히 개판이 됐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쓸데없는 말 하면 안 되고 우리의 이 역사와 우리의 역사와
또 우리의 역사가 어디서 잘못됐는가, 우리 역사를 왜곡시킨 주범이 누군가 분명히 구분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보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 많이 해. 그러면서 문재인이 김무성에 대해서 굉장히 독한 비판했어요. 그거 알죠? 지난주에 문재인 대표가 김무성 대표의 국회 연설에 대해서 극우적이고 매우 심각한 비뚤어진 노동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어. 그런데 그 부분은 기사화가 거의 되지 않았어. 그거 알죠? 대부분이 기사화 안 됐어. 그리고 기사가 된 거 밑에는 댓글 요원들이 막 문재인 욕을 했어. 그래놓고 트위터나 SNS로 뭐가 퍼졌냐 하면 문재인이랑 그 김무성이 안마하는 사진, 그거를 의도적으로 쫙 뿌린 거야. 그래놓고 이 사람들한테 뭘 기대할 수 있죠? 이거 누가 뿌렸을까? 그거 새누리 지지자들이 뿌리는 거야. 그런지 모르고 알티한 사람들 있죠? 그거 맨 처음에 뿌린 사람들이 그 새누리당 지지한 사람들이 뿌린 거야. 왜 그런 줄 알아요? 새누리당이나 새정연이나 똑같아. 그게 선거 때마다 나오는 말이야. 예. 선거 때마다 나오는 말이야.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실제로 그런 김무성하고 문재인이 굉장히 친한 것처럼 그 사진은 엄청 돌았어. 근데 문재인이 김무성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극우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했던 비판은 언급하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그 내용이 나가면 지네들한테 불리하니까. 그래서 둘이 사이좋다는 식의 그 사진만 돌린 거예요. 그 왜 그랬느냐. 그러면 여러분, 문재인과 김무성은 여당 야당 대표야. 그러나 개인으로 돌아가면 인간적으로 내가 널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너는 여당 그 잘못된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고 나는 야당으로서 그걸 비판한다. 그래서 김무성을 비판하되 개인 인간으로 돌아갔을 때는 악수도 할 수 있고 윙크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역할로 돌아가서 싸우는 거죠. 그런 거야. 여러분, 프로 권투를 했어. 프로 권투를 하고 막 죽을 똥살똥 싸워서 막 피 터지게. 근데 두 선수가 경기가 끝난 다음에 끌어안았어. 그럼 욕할 거예요? 욕할 거예요? 그럴 때는 감동이라며. 프로 권투 선수가 둘이 피 터지게 싸웠어. 최선을 다해. 그러다 경기가 딱 끝난 다음에 그 피투성이가 된 선수들이 둘이 부여잡고 둘 다 이 경기는 우린 최선을 다했고 우리 둘 다 승자다라고 손을 들었어. 그게 욕먹을 일이야? 그 욕먹을 일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대표들이 만나서 뭐 친한 척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러나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하면 그 프로 권투 선수가 링 위에서 뭘 이렇게 싸웠으면 때려 죽여야지. 그러나 피 터지게 싸우고 나서 우린 둘 다 승리했다라고 할 때는 그거는 욕할 게 아닌 거예요. 선수로서 뛸 때와 인간으로서 뛸 때가 다른 거야. 근데 우리 많은 이 SNS에서 작업하는 작업하는 놈들은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국민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이용을 해서 그것만 강조하는 거야. 뭐 같이 폭탄주를 마셨다. 그런 것만 강조하는 거야.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일부러. 실제로 야당이 여당한테 어떻게 낮 동안에 국회에서 대차게 싸웠는가, 뭘 비판했는가, 그 기사에는 관심도 없어. 저녁 때 둘이 폭탄주 마셨다더라. 그 얘기만 막 돌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결국은 우리 국민들한테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놓고 그 기사 밑에 댓글로는 누구만 욕해. 여당이나 야당이 똑같으면 여당 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당도 욕하고 야당도 욕하면 그 말이 맞아. 그런데 걔네들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아 라고 얘기해놓고 밑에는 뭐라고 써? 야당 욕만 써놓잖아. 항상 그랬잖아. 그죠? 언제나 여당 야당 똑같다라고 얘기해놓고 늘 새정연 욕만 써놔. 그게 걔네들 물타기 전술이야. 내가 2005년부터 봤어, 그거. 2005년, 6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2007년이 피크였어요. 왜? 2008년에 총선이 있거든. 2008년 총선을 앞두고 7년부터 지랄을 했어. 똑같다고. 근데 해마다 총선 전에 그 말이 유행을 해.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다고. 웃기죠? 왜 해마다 총선 전에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다라는 물타기가 시작이 될까?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긴 뭘 하냐. 너는 무조건 아니라고 그러고 싶지? 아니면 나가. 내가 이걸 언제부터 봤냐? 나는 2004년부터 인터넷을 봤어. 그리고 내가 2004년 이전에는 몰라요. 2004년 이전에 2003년에 인터넷은 몰라. 그런데 2004년부터 나는 11년 동안 인터넷을 날마다 쳐다본 사람이야. 그것만 감시한 사람이야. 근데 항상 선거 전에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단 말을 조직적으로 퍼뜨려지는데 절대 자기가 새누리당 지지자라고 안 해. 언제나 자기는 진보 지지자, 좌파다. 나 좌파인데. 꼭 그래요. 나 좌파인데. 그래서 내가 늘 그러지. 네가 좌파인 걸 증명해봐. 너 어디서 활동했는데. 네가 이제까지 새누리를 비판하는 글 쓴 거 있으면 갖고 와봐봐. 없어. 자기는 좌파인데 그러면서 새누리당이나 새정이나 똑같다라고 비판해. 가서 봐봐요. 그리고 요즘에는 세월호 나비 모양이라든가, 세월호 리본이라든가 이런 걸 달아놔.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 사진을 달거나. 그렇다고 무조건 우리 편이 아니야.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이 되게 순진해. 순진한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막 이렇게 진짜 민주시민들이 되게 순진해요. 설마 나를 속일까 싶은 거야. 속입니다. 걔네들이요. 그래서 노란 간판 달고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 사진 걸고 문재인 사진 걸고 나타나요. 그래서 교묘하게 물타기를 해. 그래서 노란 리본이나 노무현 문재인 얼굴 있다고 무조건 좋아하지 말어. 일단 걔네들의 글 쓴 거를 일일이 확인해봐. 과거에 쓴 글들을 잘 확인해봐요. 정말 얘가 우리 편인지는 깊이 안을 들어가 봐야 아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꼭 2008년에는 나 진보신당 지지자인데, 그 다음에 2010년엔 나 국민참여당 지지자인데, 2012년에는 나 통진당 지지자인데, 그 다음에 2014년? 나 좌파인데. 근데 2014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좌파니 어쩌니 이런 말을 많이 못했죠. 예. 기억나죠? 많이 들어봤잖아. 옛날에 아고라. 2008년에는 나 진보신당 지지자인데 새누리당이나 새정인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아. 그 다음에 2010년에는 나 국참당 지지자인데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아. 2012년에는 나 통진당 지지자인데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통합민주당이랑 똑같아. 해마다 그래서 매번 선거 때마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똑바로 정신 차려야 돼요. 이제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말라고. 물론 그러면 야당은 무조건 잘하고 여당은 무조건 못했냐? 그렇지 않아. 여당 중에도 사람 같은 인간이 가끔 있어. 또 야당에는 이름만 야당인 애들이 좀 있어. 분명히 그래. 내가 오늘 그 얘기 해야 돼. 두 번째 이야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데, 오늘 안철수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모든 뉴스에서 막 네이버 메인에 올리고 쌩 난리가 났어. 또 안철수 주식값 올리고 싶은 작전이야? 내일 안철수 관련주 올리고 싶어서 그래? 지금 작전 중이야? 아주 지랄들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는 국정원 해킹 사건 어떻게 됐냐고. 국정원 해킹 사건 그 해킹에 대한 정보 자료 다 번역이라도 했어? 국정원 해킹 사건 어떻게 할 거야? 국정원 직원이 죽었어. 왜 죽었는지 밝혀냈어?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신경민이 밝혀냈잖아. 그 사람은 삭제 권한이 없었다. 누구의 지시로 삭제했나? 밝혀냈어? 하라는 짓은 안 하고 맨 딴소리야 왜? 국정원 해킹 사건부터 밝혀내라고. 누가 임 과장한테 삭제 지시했나? 그리고 지금 이탈리아 해킹 회사 지금 해킹해서 알아낸 정보들 분석이나 제대로 했어? 하라는 그 국정원 해킹 사건에 대한 조사는 발표하길 기다려도 아무것도 발표하는 게 없으면서 당대표가 잘했네 못했네 혁신하니 옳았네 틀리네 말만 많어. 그러면서 한마디. 솔직히 나 김상곤 혁신위에 혁신안이 싫었어. 내가 그 김상곤 혁신안이 싫었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김상곤 조국 혁신안에 대해서 이제까지 한 번도 칭찬 안 했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김한길 안철수한테 공천 안 준다는 약속을 왜 안 하냐고. 뻑하면 탈당하겠다는 애들한테 공천 안 준다는 약속을 왜 안 하냐고. 그것만 발표하면 내가 김상곤 조국을 업고 다니겠다니까.
지금 김상곤 조국의 혁신안이 인기를 못 얻는 이유가 뭐냐 하면 뻑하면 탈당하겠다고 협박하는 인간들 내쫓겠다는 선언이 없어서야. 김한길 안철수 같은 인간들한테 이 당이 이렇게 망하는데 책임 있는 안철수 김한길은 공천 주지 않겠다라는 확답을 안 해서 그래서 인기가 없는 거야.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김상곤 조국의 혁신안이 우리가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게 김한길 안철수를 비롯해서 뻑하면 문재인 발목 잡는 이 탈당파 그것들 공천 안 준다는 얘기가 없어서잖아. 망치부인 말이 맞다 손. 망치부인 말이 공감한다 손. 그거 아니야? 김상곤 조국의 혁신안이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김한길 안철수처럼 당을 위기로 몰아넣은 전 당대표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걔네들은 출마 안 하겠다. 문재인은 출마 안 하는데 김한길 안철수 왜 출마하냐고. 문재인은 출마 안 한다고 약속했는데 김한길 안철수 왜 출마하냐고. 당을 말아먹은 주범 아니야. 김한길 안철수 조경태 박주선 박지원 이런 사람들한테 공천 안 주겠다는 약속을 왜 안 해. 그런 선언을 안 하니까 그 혁신안이 인기를 못 끄는 거야. 그런데 오늘 뭐 안철수가 나와가지고 뭐 그랬다며. 그 김상곤 혁신안이 뭐 육참골단 네가 육이야. 네가 고기. 잘라내야 될 고기가 너라고.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나 솔직히 육참골단 그런데 내가 어이가 없어. 네가 고기야. 네가 우리 몸에서 잘라낼 고기가 너랑 김한길이라고.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육참골단? 너가 잘라져 나가면 이게 진짜 해볼 만한 싸움이 너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야. 셀프 디스 한 거야? 자기를 잘라내달라고? 나 고기 잘라주세요 그런 거야? 내가 몰랐네. 내 말이 맞지?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아니,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 잘못 생각한 거야? 내가 볼 때는 솔직히 새정연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게, 안철수, 김한길 이러는 사람들 때문이잖아. 박영선. 난 솔직히 있잖아요. 난 솔직히 얘기해서, 박근혜가 아니라 박영선이 대통령이 됐다면, 나라가 이 꼴하진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 솔직히 나는 이 새정치연합에 여성 의원들이 많은데 그렇게 마음에 드는 여성 의원이 별로 없어. 내가 볼 때 쓸만한 여성 의원이고 남자보다 나은 여성 의원은 난 박영선 의원밖에 없다고 봐. 물론 뭐 다른 뭐 이렇게 뭐 진선미 의원, 김현 의원 그 센 의원들이 있지만 남자들을 압도하면서 카리스마 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나는 그 박영선 의원이 가장 낫다라고 본 사람이야. 솔직히 나는 박영선 의원을 정말 키워보고 싶었어. 근데 일찍이 내가 접은 이유가 뭐냐면 정치는 관계망이야. 정치는 관계. 관계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으느냐거든요. 그게 에너지를 형성해요. 근데 박영선이라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볼 때 굉장히 똘똘한 사람인데 늘 보면 옆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랑 같이 있어. 꼭 줄을 잘못 서. 정모 씨, 박모 씨, 김모 씨에 이어서 이제는 안모 씨. 그러더니만 욕먹으니까 이제는 그 토굴에 있는 손학규까지 불러오겠다고. 나는 솔직히 오늘 내가 분명하게 얘기할게. 그 손학규 씨는요. 손학규 전 대표는 토굴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일반 주택으로 이사라는 게 좋겠어. 왜냐하면 그 자꾸만 토굴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쇼하는 줄 알아. 정계 복귀할 마음이 있으니까 토굴에서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꾸 손학규더러 나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로 이사를 가라고. 근데 진짜 권하고 싶은 거야. 그냥 일반 아파트로 이사를 가세요. 그래야 돼. 언제적 손학규를 아직까지 진짜 내가 미칠 것 같아 진짜. 난 정말 박영선 같은 사람이 그래. 난 문재인 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야. 솔직하게 얘기해서 문재인 주변에서 사고 치는 인간들이 꼭 있어. 문재인이 아무리 잘해도 꼭 사고 치는 인간 몇 마리가 있어. 걔네들이 옛날에 열린우리당 망하게 할 때도 걔네들이 사고였고 지금도 그들이 문제인 거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당대표일 가치가 있는 거야. 새정연에서 문재인보다 나은 당대표가 없어.
이제까지 새정치연합의 당대표가 경상도에서 잡은 적 있어? 경상도 출신 대통령 후보 노무현이 처음이었고 경상도 출신 당대표 문재인이 처음이야. 그러면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내년의 총선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때 문재인이 부족해도 그럼 문재인 옆에 있는 사람 마음에 안 들면 당신이 그 옆에 가면 될 거 아니야. 나는 지금 박영선이 문재인을 비판할 때가 아니라 문재인의 오른팔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 문재인 오른팔이 마음에 안 들면 잘라. 그리고 박영선이 오른팔이 되면 될 거 아니야. 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어? 나는 박영선이라는 사람이 정말 나는 너무 아까운 거야. 너무 아까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 지금 새정치연합의 국회의원들 중에 나는 박영선 의원 같은 역량 있는 그 의원이 없다고 생각해. 정말 대단한 역량을 가졌어. 근데 왜 매번 쓰레기 같은 인간들하고 어울리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결국은 박영선 의원이 정치적인 안목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박영선 의원이 다른 걸 다 떠나서 내가 만약에 나 박영선 의원이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에게 힘을 딱 모아준다. 그래, 솔직히 얘기할게. 나 미안한데 나는 문재인 옆에 박영선, 박원순 있으면 내년 총선 해볼 만하다고 봐. 어? 나는 문재인 옆에 박영선, 박원순이 딱 양옆에 좌청룡 500호가 딱 되면 난 내년 총선 할 만하다고 봐. 야당이 그렇게 나쁜 상황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만 되면. 안 그래? 박영선이 박원순 끌고 엉뚱한 사람들하고 모임 잡으면 안 되고, 어? 근데 항상 내 말 안 들어. 박영선 의원 쪽 사람이 내 말을 절대 안 들어. 그 박영선 의원 밑에 있는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언뜻 들으니까 박영선 의원한테 그 영향력 미치는 한 사람이 옛날에 여의도 있을 때 나 되게 미워했던 사람이래. 그래서 매번 내 말 안 듣는 것 같아. 꼭 내 말 반대로 가더라고. 그래서 박영선 의원이 중요할 때마다 실기를 해요. 나는 이번에 박영선 의원이 문재인한테 힘을 몰아주면서 내년 총선을 준비한다면 나는 박영선이 대통령 후보감으로 뛴다고 봐. 안 그러겠어? 나는 박영선이 문재인을 도우면서 박영선, 박원순이 문재인을 딱 돕게 되면 그러면 나는 박영선이 박원순급으로 대통령급으로 나는 업그레이드 된다고 봐. 내 말이 맞아 틀려? 아니 내 생각이 그렇게 틀린 생각이야? 내가 박영선이라면 그렇게 하겠어. 그치? 그러면 솔직히 내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 출마도 안 할 것 같아. 나는 문재인 대통령 출마도 안 할 것 같고 나는 박영선이 정말 지금 문재인에게 힘을 딱 실어주면서 오른팔이 된다 그러면, 왜냐하면 비주류가 계속 박영선을 써. 박영선을 내세워서 문재인을 흔드는 거야. 박영선이 갖고 있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늘 옆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박영선을 흔들어댄단 말이야. 그러니까 박영선이 그 모든 걸 딱 끊고 문재인의 딱 오른팔이 되어주면 나는 내년 총선의 야당이 결코 불리하지 않을 수 있는데 왜 박영선은 매번 엉뚱한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그래서 문제야. 그래서 내가 답을 줘도 절대 내 말 안 들어. 항상 그래왔어. 그래서 나는 내 말을 꼭 들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는데 좌우지간 내가 지난 주 중에 못했던 야당에게 하고 싶은 쓴소리야. 나는 김상곤 조국 교수에게 부탁하는 게 좀 더 센 혁신안을 내라. 지금 현재 그 그거 뭐라 그러니? 현재 무슨 불법 자금으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 공천 주지 않겠다라고 공언해라. 왜? 이광재 봐. 당선된 다음에 배지 떼면 그 자리 그대로 딴 사람한테 넘어갈 건데. 안 그래? 지금 무슨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 공천 주지 마. 그래야 당이 사는 거예요. 그 원칙을 세워. 그 원칙 세우면 야당 지지자들이 반대할 것 같아요? 불법 자금 수수한 전력 있는 사람 공천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또 나는 이번에 그 지금 박기춘 누구지? 박기춘이나 누구야 이렇게 뚱뚱한 아저씨. 그런 문희상 박기춘 문희상 이런 사람들 지금 욕먹고 있는데
나는 잘 됐다고 봐. 솔직히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나는 한명숙 잡혀간 것도 잘 됐다고 생각하고 문희상 그 다음에 박기춘 이런 사람들 지금 그 욕먹는 거 잘 됐다고 봐. 왜? 도움 안 돼. 그동안에 당에 도움 안 된 사람들이야. 뭐 했냐고. 당 시니어랍시고 자리하고 뻑하면 흔들어대는데 동조하고 문희상 비대위 시켜놨더니 어디서 안철수 빠를 때려다가 당 대선 평가 맡겨가지고 개소리나 안철수로 양보했어야 됐다도 그걸 개소리나 만들어내고 난 한명숙 의원이 의원인지 몰랐어.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해서 난 의원인지도 몰랐어. 박기춘? 뭐 했냐고. 아니 어떻게 몇 억씩 받아먹어. 나는 그래서 박기춘, 문희상, 한명숙 윤우덕 정리된 건 난 다행이라고 봐. 자리 났어. 자리 난 거야. 그 자리에 지금 그 새정치연합의 누구니? 비례대표 중에 똘똘한 애들 많잖아. 그런 애들 거기다 꽂아. 새정치연합 당원들 뭐해. 그런 거 요구하라고. 비리 혐의로 지금 구속되거나 목포도 호남도 그런 사람 있잖아. 지금 불법 자금으로 유죄 판결을 한 번 이상 받은 사람 있으면 공천 주지 마. 그 자리에 젊고 새로운 애들 내리 꽂아. 그리고 호남에서 무슨 신당 창당에 합세하겠다는 전 의원들 고마워. 진짜 고마워. 새정연에다가 공천 달라고 안 하고 딴 당으로 간다니까 나 솔직히 고마워. 나는 지금 호남에서 무슨 전 의원 몇 마리가 새 당으로 간다라고 막 발표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솔직히 그걸 보면서 마음이 참 편안해지는 거야. 아우 다행이다. 저 인간들이 공천 달라고 안 하니 얼마나 다행인가. 그지? 나는 그러더라니까. 아우 고마운 거야. 그리고 지금 막 새정치연합에서 막 탈당하겠다고 협박한 인간들 있잖아. 내가 그들을 위해서 띄우고 싶은 노래가 있어. 벌써 몇 번째야 애만 태우는 게. 빨리 가라고. 몇 번째야 지금. 빨리 실행을 해. 내 말이 맞지? 벌써 몇 번째야 몇 번째. 나가겠다고 협박한 게 지금 내 기억에 한 4번 5번 돼. 아니 남자가 칼을 뽑아서 무라도 썰어야 될 거 아니야. 탈당을 한다고 말을 꺼냈으면 실행을 하란 말이야. 실행을. 언제 나갈 건데 언제. 뻑하면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탈당, 저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가. 네 나가는 게 세상을 돕는 거야. 네가 조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나가주는 거야. 벌써 몇 번째야 지금 애만 태우는 게. 그래서 내가 야당에게 하고 싶은 쓴소리, 빨리 쓰레기를 치우겠다는 선언을 해야 돼. 김상곤 조국의 혁신안이 이 인정을 받는데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안고 가려고.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탈당한다고 협박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안고 가려고. 그러니까 지금 욕먹는 거예요. 선언을 해. 나가려면 나가라. 원칙대로 가겠다. 원칙대로 갈 테니까 나가려면 나가라. 선언을 해. 그리고 문재인 사람 공천 안 준다라고 딱 선언을 하면 내가 김상곤 조국 앞에 가서 내가 진짜 밥 산다. 내가 이제까지 남자한테 밥을 산 적이 없는데 그런 선언을 하면 내가 김상곤 조국 아저씨한테 내가 가서 밥을 사. 우리 국민들이 밥 사준다고 우리 밥계를 하나 만들어. 그 당에 아무 도움 안 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인간들 공천 기준을 분명히 세워서 빨리 선언을 하면 되는데 그냥 그것들이 탈당한다고 협박질하니까 그걸 또 싸안고 가려고. 그거 문재인이 시켰냐? 문재인이 그것들 안고 가라고 시켰어? 그러면 문재인을 잘러. 그거 아니면 문재인한테 정신 똑바로 차리라 그래. 쓰레기는 치우고 가야지. 그거 안철수 자르라는 게 국민 여론인데, 안철수 김한길 일하는데 공천 주지 말라는 게 국민 여론인데 그걸 안고 가려고. 그러니까는 안철수가 와가지고 육창 골단을 하라는데, 아이고 내가 진짜 뒷골 땡겨갖고 진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한테 시비 건다더니 대기 지금 잘라낼 고깃덩어리야.
아, 오늘은 주일날 보내드리는, 오늘은 주일날 보내드리는 첫 번째 수다방, 부드럽게 시작했는데, 조금, 좀 열기가 뜨거워진 것 같아요. 잠깐 식히고 갈까요? 어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자와 메일을 보냈어. 갑자기. 지금 한 이틀 동안 한 4명? 4명이 나한테 전화, 문자, 메일을 보내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 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서 욕을 하지 말래. 또 개신교 집사인데 망치본 방송을 정말 열심히 본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은 무시를 했어. 근데 이게 4번이 들어오니까, 4번이나 같은 말 하는 거야. 자기네들이 다 개신교 신자들이라 하면서. 그래서 내가 답장을 보냈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놈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뱀 새끼들아 라고 욕을 하셨더라고. 그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기독교인은 욕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애들 확 뒤집어 엎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하셨어요. 예. 어디다 대고 욕하지 말라고 그래. 특히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 그들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이 왕들에게 얼마나 무섭게 목숨 걸고 욕을 했는데, 이 성경에서 이 욕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이거는요, 이게 대형 교회에서 가만히 있어라. 남을 비난하지 마라. 아니, 그럼 남을 비난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러면 예수님은 왜 비난했는데? 예수님은 왜 비난했어? 남을 함부로 심판하지 마라 이런 말. 그런 말들의 개념은요, 한마디로 잘못된 권력에 아부하지 말란 얘기야. 잘못된 권력에 빌붙어서 죄 없는 힘없는 자들 괴롭히지 말란 얘기야. 한마디로 사법부 같은 권력을 가지고 죄 없는 그 당시 시민들한테 율법을 어겼다라고 심판하고 죄를 주고 그런 짓 하지 말란 뜻이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간을 사랑해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야. 사랑하는 딸이 잘못하면 야단쳐야지. 잘못한 놈들한테 야단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욕 먹을 놈들한테 욕을 해야지. 그게 국민의 권리야. 내가 이제까지 무슨 욕을 했어? 거친 감탄사였지.